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고 산신령이 구름을 타고 내려와 바둑을 두던 그런 시절에 깊고 깊은 상골짜기 어느 외딴 마을에 묵을 아주 잘 쓰는 할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첩첩산중이라 사람의 발길이 뜸하고 사방을 둘러봐도 보이는 것이라고는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는 높은 산봉우리와 그 아래 빽빽하게 들어찬 참나무 숲뿐이었습니다. 바람이 불면 참나무 잎들이 서로 부대끼며 사그락거리는 소리가 마치 파도 소리처럼 들려왔고, 가을이 되면 도토리가 비처럼 후두둑 떨어져서 마당에 가만히 앉아 있어도 머리 위로 도토리가 떨어질 정도로 나무 열매가 풍성한 곳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이름은 순자였는데 마을 사람들은 그저 묵할머니라고 불렀으며 허리가 굽고 얼굴에는 세월의 주름이 깊게 패였지만 눈빛만은 어린아이처럼 맑고 선했습니다. 할머니의 집은 마을에서도 가장 높은 곳 산비탈 바로 아래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흙과 돌을 섞어 벽을 쌓고 지프로 지붕을 얹은 아담한 초가집이었습니다. 비록 집은 작고 낡았지만 할머니의 부지런한 손길 덕분에 마당에는 잡풀 하나 없이 깨끗했고 장독대에는 윤이 나는 항아리들이 나란히 줄지어 서 있어 보는 사람의 마음을 정갈하게 만들었습니다. 할머니는 평생을 이 산골에서 살며 욕심 없이 자연이 주는 것을 감사히 여기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할머니가 가장 잘하는 일은 바로 뒷산에서 주워온 도토리로 묵을 쓰는 일이었는데 그 솜씨가 어찌나 훌륭한지 한 번 맛을 본 사람은 평생 그 맛을 잊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가을이 깊어지면 할머니는 동이 트기도 전에 일어나 낡은 광주리를 옆구리에 끼고 산으로 향하곤 했는데 떨어진 도토리를 하나하나 줍는 할머니의 모습은 마치 산속의 다람쥐처럼 부지런해 보였습니다. 썩은 것은 골라내고 알이 굵고 단단한 것들만 골라 광주리에 가득 채워 돌아올 때면 할머니의 이마에는 송골송골 땀방울이 맺히고 숨은 턱까지 차올랐지만 얼굴에는 수확의 기쁨으로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주워온 도토리는 며칠 동안 따가운 가을 햇살 아래 바짝 말려야 껍질이 잘 벗겨지는데 할머니는 마당 멍석 위에 도토리를 널어놓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뒤집어주며 정성을 쏟았습니다. 껍질을 벗긴 도토리, 알맹이는 다시 맑은 시냇물에 담가 떫은 맛을 우려내야 했는데 이 과정이 짧게는 사흘에서 길게는 일주일이 걸리는 고단한 작업이었습니다. 물을 자주 갈아주지 않으면 묵에서 떫은 맛이 나고 색이 곱지 않게 되기 때문에 할머니는 밤잠을 설쳐가며 물을 길어 나르고 도토리를 씻고 또 씻어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헹궈냈습니다. 떫은 맛이 빠진 도토리는 맷돌에 넣어 곱게 갈아야 하는데 어두컴컴한 부엌에 앉아 맷돌 손잡이를 돌리는 할머니의 그림자가 벽에 길게 드리워지곤 했습니다. 콩이나 쌀과 달리 도토리는 단단해서 맷돌을 돌리는데 더 많은 힘이 들어갔지만 할머니는 힘들다는 내색 한 번 없이 묵묵히 맷돌을 돌렸고 맷돌 돌아가는 소리가 그르륵 그르륵 하고 규칙적으로 들릴 때마다 하얀 앙금이 섞인 물이 맷돌 주둥이로 흘러나왔습니다. 이 앙금 물을 고운 배보자기에 걸러 찌꺼기는 버리고 뽀얀 전분물만 받아 가라앉히면 바닥에 하얗고 고운 가루가 쌓이는데 이것이 바로 도토리 묵가루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묵을 쓰는 날이면 집 안가득 구수하면서도 쌉싸름한 도토리 향기가 퍼져나갔고 아궁기에 장작불을 지피면 굴뚝으로 피어오르는 연기가 산골 마을의 저녁 풍경을 더욱 운치 있게 만들었습니다. 가마솥의 물과 도토리 가루를 적당한 비율로 섞어 붓고 나무 주걱으로 천천히 저어주면 처음에는 묽던 물이 점차 끈적해지며 묵직한 느낌으로 변해갔습니다. 이때부터는 잠시도 쉴 틈 없이 계속 저어주어야 바닥이 눌어붙지 않고 몽글몽글한 덩어리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할머니는 팔이 떨어져 나갈 듯 아파도 땀을 뻘뻘 흘리며 주걱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마솥 안에서 폭폭 소리를 내며 기포가 터지기 시작하면 묵이 다 쑤어진 것인데 이때 뜸을 얼마나 잘 들이느냐에 따라 묵의 찰기가 결정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오랜 경험으로 불의 세기를 조절하고 뚜껑을 덮어 뜸을 들인 뒤 다 된 묵을 네모난 틀이나 둥근 대접에 부어 식혔습니다. 밤새 서늘한 마루에서 식힌 묵은 다음 날 아침이 되면 탱글탱글하고 매끄러운 갈색 보석처럼 변해 있었는데 손가락으로 톡 건드리면 찰랑거리는 모양새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생동감이 넘쳤습니다. 할머니는 잘 굳은 묵을 칼로 썰어 양념장에 찍어 먹기도 하고 밥 대신 먹기도 하며 끼니를 때웠습니다. 어느 날 유난히 바람이 거세게 불고 하늘이 잔뜩 찌푸린 날이었는데 오후가 되자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이내 장대비가 되어 온 세상을 집어삼킬 듯 쏟아져 내렸습니다. 빗줄기는 초가집 지붕을 세차게 때렸고 마당에 고인 빗물은 흙탕물이 되어 낮은 곳으로 흘러내렸으며 산에서 내려오는 물소리가 계곡을 울리며 으스스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할머니는 일찌감치 저녁을 지어 먹고 문단속을 철저히 한 뒤 따뜻한 아랫목에 앉아 헤어진 옷을 기우며 비가 그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빗소리는 더욱 거세졌고 천둥과 번개가 번갈아치며 산골의 고요함을 깨뜨렸는데 할머니는 혼자 사는 외로움보다는 혹시나 비바람에 집이 상할까 걱정되는 마음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호롱불 심지를 돋우어 방 안을 밝게 하고 옛날 이야기를 흥얼거리며 무서움을 달래고 있었는데 갑자기 밖에서 쿵쿵 하는 둔탁한 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바람에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인가 싶어 귀를 기울였지만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더니 마침내 할머니네 살인문 앞에서 멈추는 듯했습니다. 할머니는 바느질하던 손을 멈추고 문 쪽을 바라보며 숨을 죽였는데 이 밤중에 더구나 이런 폭우 속에 누가 찾아올 리가 없는데 하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날이 굳으면 일찍 잠자리에 들고 산짐승들도 비를 피해 굴 속에 숨어 있을 시간이었기에 문 밖의 인기척은 예사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잠시 후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도 없이 거칠고 굵은 목소리가 문 밖에서 들려왔는데 이보시오 주인장 계시오. 배가 고파 죽겠으니 먹을 것 좀 주시오. 하는 소리가 마치 땅속에서 울려 나오는 듯 웅장하고 기이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겁에 질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벌벌 떨었겠지만 산전수전 다 겪은 할머니는 담담하게 일어나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누구신지는 모르겠으나 이 굳은 비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시오. 문이 잠겨 있지 않으더니 어서 들어오시구려. 할머니의 말이 끝나자마자 방문이 덜컹거리며 열렸고 그곳에는 사람이 아닌 기이한 형체가 서 있었습니다. 머리에는 뿔이 하나 솟아있고 눈은 퉁방울처럼 크며 온몸에는 털이 북실북실한 도깨비가 비에 흠뻑 젖은 채 서 있었는데 그 덩치가 방문을 가득 채울 만큼 거대했습니다. 도깨비는 험상궂은 얼굴과는 달리 배를 움켜쥐고 잔뜩 웅크린 채 불쌍한 표정을 짓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비 맞은 강아지처럼 처량해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그 도깨비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봤지만 조금도 놀라는 기색 없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도깨비님이었구려. 비에 젖어 춥겠소. 아랫목이 따뜻하니 어서 들어와 온몸을 녹이시오. 도깨비는 할머니의 태연한 반응에 오히려 놀란 눈치였지만 배고픔과 추위를 이기지 못하고 쭈뼛거리며 방 안으로 들어와 아랫목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방 안에는 젖은 털 타는 냄새와 비린내가 섞여 묘한 냄새가 났지만 할머니는 아랑곳하지 않고 부엌으로 나가 갓 쑤어 놓은 도토리묵 한 모를 큼직하게 썰어 나무 접시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간장에 파마늘, 고춧가루 참기름을 넣어 만든 양념장을 듬뿍 끼얹어 도깨비 앞에 내놓았습니다. 차린 건 없지만 이거라도 드시고 시장기를 면하시오. 오늘 순 묵이라 찰기가 좋고 맛이 있을게요. 할머니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숭늉까지 한 대접 떠서 도깨비 옆에 놓아주었습니다. 도깨비는 묵을 보자마자 눈이 휘둥그레지며 덥석 집어 입안으로 넣었는데 탱글탱글한 묵이 입안에서 미끄러지듯 씹히고 짭조름한 양념 맛이 어우러지자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으어 맛있다. 내 평생 이렇게 맛있는 묵은 처음 먹어본다 할멈. 이거 정말 맛이 좋소. 도깨비는 순식간에 묵 한 접시를 비우고 입가에 묻은 양념까지 혀로 핥으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배가 부르고 등 따뜻해지자 도깨비의 경계심도 눈 녹듯 사라졌고 할머니를 바라보는 눈빛이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할머니는 도깨비가 먹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빈 접시를 거두었고 도깨비는 불룩해진 배를 두드리며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집안 살림살이는 낡고 변변치 않았지만 어디 하나 먼지 쌓인 곳 없이 깔끔하고 주인의 정성이 깃들어 있어 도깨비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도깨비는 원래 장난기가 심하고 심술궂은 존재로 알려져 있지만 자신에게 베풀어준 은혜는 잊지 않는 의리 있는 성품도 지니고 있었기에 비 오는 밤 자신을 박대하지 않고 귀한 음식을 데려준 할머니에게 깊은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할멈 내가 산속을 헤매다 배가 고파 쓰러질 지경이었는데 할멈 덕분에 살았소. 이 은혜는 내 잊지 않으리다. 도깨비는 굵은 목소리로 진심을 담아 말했고 할머니는 손사래를 치며 웃었습니다. 배고픈 이에게 밥 한 끼 주는 것이 무슨 큰 은혜라고 그러시오. 산속에 살다 보면 서로 돕고 사는 것이지. 그저 입에 맞았다니 다행이구려. 할머니의 겸손한 말에 도깨비는 더욱 감동을 받았고 무언가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도깨비는 비가 그칠 때까지 할머니의 방 아랫목에서 몸을 녹이다가 새벽 녘이 되어서야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떠나기 전 도깨비는 할머니에게 내일 밤에도 또 와도 되겠소. 할멈의 묵맛이 자꾸 생각날 것 같소. 라고 물었고 할머니는 언제든 오시구려. 묵이야 매일 쓰는 것이니 배가 고프면 참지 말고 오시오. 라고 흔쾌히 대답했습니다. 도깨비는 씩 웃으며 문을 열고 나갔고 순식간에 어둠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비가 개인 하늘은 눈이 시리도록 파랗고 맑았으며 삼봉우리에는 안개가 허리에 걸쳐 신비로운 풍경을 자아냈습니다. 할머니는 여느 때처럼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있었는데 살인문 옆에 평소에 보지 못했던 커다란 덩어리가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것은 산에서 갓 캐낸 듯한 큼직한 송기버섯, 한 광주리와 산삼 몇 뿌리였습니다. 할머니는 깜짝 놀라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없었고 지난밤 다녀간 도깨비가 놓고 간 선물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도깨비는 매일 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면 어김없이 할머니 집을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오더니 나중에는 친구 도깨비들을 데리고 오기도 했고 올 때마다 빈손으로 오는 법 없이 산에서 나는 귀한 약초나 열매 때로는 가을에서 잡은 싱싱한 물고기를 문 앞에 두고 들어왔습니다. 할머니는 늘 따뜻한 묵과 밥상을 차려주었고 도깨비들은 할멈 묵이 최고야 를 외치며 왁자지껄하게 먹고 놀다 갔습니다. 적막했던 산골 외딴집은 도깨비들의 웃음소리로 활기가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도깨비들은 단순히 밥만 얻어먹는 것이 아니라 할머니가 힘들어하는 일들을 몰래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밤사이에 땔감이 다 떨어져 가면 어느새 뒷마당에 장작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낡아서 삐걱거리던 마루는 튼튼한 새 나무로 고쳐져 있었으며 비가 새던 지붕도 말끔하게 보수되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도깨비들의 장난스럽지만 따뜻한 배려에 고마움을 느꼈고 그들을 무서운 요괴가 아닌 짓궂은 손자들처럼 여기며 정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보다 늦은 시각에 나타난 도깨비는 허리춤의 금빛으로 번쩍이는 방망이 하나를 차고 나타났습니다. 그 방망이는 길이가 팔뚝만 하고 표면에는 기이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는데 방망이에서 뿜어져 나오는 신비한 기운이 방 안을 환하게 비출 정도였습니다. 묵을 배불리 먹은 도깨비는 이쑤시개로 이를 쑤시며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할멈 매번 묵만 얻어먹고 갚은 것이 부족하오. 오늘은 내가 특별한 선물을 하나 줄까 하는데 소원이 있으면 말하여 보시오.
할머니는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늙은이가 무슨 소원이 있겠소. 그저 아프지 않고 묵이나 쓰며 살면 그만이지. 너희들이 와서 맛있게 먹어주는 것만으로도 나는 족하다. 욕심 없는 할머니의 대답에 도깨비는 안타까운 듯 방망이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아니요, 할멈. 우리 도깨비들은 은혜를 입으면 반드시 몇 배로 갚는 법이요. 할멈이 굳이 싫다 하시니 내 마음대로 선물을 주고 가리다. 도깨비는 마당으로 나가더니 금방 망이를 높이 쳐들었습니다. 달빛이 휘영청 밝은 밤 도깨비는 춤을 추듯 빙글빙글 돌며 방망이를 땅에 내리쳤습니다.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도깨비의 힘찬 주문 소리와 함께 방망이가 땅에 닿을 때마다 펑 하는 소리와 함께 하얀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연기가 거치고 나면 그 자리에는 눈부신 금덩어리와 은덩거리가 수북하게 쌓여 있었는데 도깨비는 밤이 새도록 방망이를 두드리며 할머니의 마당을 금은 보화로 가득 채웠습니다. 새벽 달기 울기 전 도깨비는 할멈, 이걸로 남은 여생 편안하게 사시오. 이건 내 정성이니 거절하지 마시오. 라는 말을 남기고 바람처럼 사라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뜬 할머니는 마당에 가득 쌓인 금덩어리와 은덩거리를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평생 만져보지도 못한 엄청난 재물이 자신의 마당에 산처럼 쌓여 있었지만 할머니는 기쁨보다는 덜컥 겁이 나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 많은 재물을 노인 혼자 어찌 감당할꼬.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금덩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삼봉구리를 넘어와 마당에 쏟아지자 밤새 쌓인 금은 보화는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찬란한 빛을 내뿜으며 반짝거렸습니다. 할머니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하기 어려워 주름진 손으로 볼을 꼬집어 보았는데 따끔한 통증이 느껴지는 것을 보니 분명 꿈은 아니었습니다. 평생 흙과 도토리만 만지며 살아온 할머니에게 이 엄청난 재물은 기쁨보다는 두려움과 걱정거리로 먼저 다가왔습니다. 이 많은 금덩이를 마당에 그냥 두었다가는 도적대가 들끓거나 산짐승이 물어갈지도 몰라. 할머니는 서둘러 광주리와 낡은 자루를 가져와 금덩이와 은덩이를 담기 시작했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프고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할머니는 쉬지 않고 부지런히 금은 보화를 날라 방 안 깊숙한 곳에 숨겼습니다. 낡은 장롱 속에도 채우고 쌀독 밑바닥에도 깔고 그래도 남는 것은 무명천으로 꽁꽁 싸서 천장 실ong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서 땀이 비오듯 쏟아질 때쯤에야 마당은 다시 예전의 깨끗한 흙바닥을 드러냈고 할머니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마루에 걸터 앉았습니다. 부자가 되면 편안하게 살 줄 알았는데 오히려 지켜야 할 것이 생기니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문 밖에서 들리는 작은 인기척에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에도 어김없이 도깨비는 찾아왔고 할머니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도깨비를 맞이하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도깨비님 주신 선물은 너무나 고맙지만 늙은이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과분하오. 나는 그저 입에 풀칠이나 하고 살면 족하니 도로 가져가면 안 되겠소. 도깨비는 묵을 한 입 가득 물고 우물거리며 호탕하게 웃어젖혔습니다. 할멈 한 번 준 것을 도로 가져가는 법은 없소. 정 부담스러우면 이웃들에게 나눠주든지 맛있는 거나 실컷 사드시오. 내가 할멈 마음 편하자고 준 거지 고생하라고 준 게 아니니 걱정 붙들어 매시오. 도깨비의 호탕한 말에 할머니도 조금은 마음이 놓였지만 세상 길이라는 것이 감춘다고 해서 영원히 감춰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할머니가 장터에 나가 묵을 팔 때마다 전과는 달리 좋은 옷감을 사거나 질 좋은 쌀을 사는 모습이 눈에 띄자 사람들 사이에서 조금씩 수군거림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저 윗마을 묵 할머니 말이야 요새 때깔이 달라졌어. 로또라도 맞은 건가? 산신령이라도 만난 게지. 아니면 산삼밭을 통째로 발견했던가.
근거 없는 소문은 발 없는 말이 되어 천리를 갖고 산골 마을에 고요한 공기를 타고 여기저기로 퍼져 나갔습니다. 이 마을에는 최서방이라는 욕심 많고 심술궂은 부자가 살고 있었는데 그는 마을의 논밭 절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법이라며 늘 더 많은 재물을 탐했습니다. 그는 쥐새끼처럼 작고 찢어진 눈으로 마을 사람들을 감시하며 누가 돈을 벌었다는 소리만 들리면 배가 아파 잠을 못 이루는 위인이었습니다. 최서방의 귀에도 묵 할머니에 대한 소문이 들어갔고 그는 즉시 곰방대를 입에 물고 눈을 가늘게 뜨며 머리를 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난뱅이 늙은이가 갑자기 돈을 쓴다고 필시 수상한 구석이 있어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 봐야겠어. 최서방은 겉으로는 점잖은 체하며 뒷짐을 지고 마을을 어슬렁거렸지만 속으로는 할머니의 재산이 어디서 났는지 알아내어 빼앗을 궁리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동네 주막에 앉아 술잔을 기울이며 지나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엿들었는데 사람들은 묵 할머니 집에서 밤마다 쿵쿵거리는 소리가 난다거나 굴뚝에서 고기 굽는 냄새가 진동한다는 둥 살을 붙여 이야기를 부풀렸습니다. 최서방은 무릎을 탁 치며 혼잣말을 중걸거렸습니다. 옳지 밤마다 무슨 짓을 벌이는 게 분명해. 도적대와 내통을 하거나 훔친 물건을 숨겨두는 게 틀림없어. 어느 날 오후 최서방은 우연을 가장하여 산책을 나온 척하며 묵 할머니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가파른 산길을 오르느라 숨이 턱까지 찼지만 재물에 대한 욕심이 그를 뒤에서 떠미는 듯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집 사리문 앞에 도착한 최서방은 짐짓 헛기침을 크게 하며 주인을 찾았습니다. 에헴, 계시오 지나가던 길인데 목이 말라 물 한 바가지 얻어 마실 수 있겠소. 할머니는 부엌에서 묵을 쑤다 말고 나와 최서방을 맞이했는데 평소 왕래가 없던 부자가 찾아오자 의아한 표정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바가지에 시원한 우물물을 떠서 건넸고 최서방은 물을 마시는 척하며 집안 구석구석을 뱀 같은 눈으로 훑어보았습니다. 겉보기에는 여전히 낡은 초가집이었지만 자세히 보니 기둥이 튼튼하게 보수되어 있었고 부엌 찬장에는 윤기가 흐르는 쌀독과 고급 식기들이 언뜻언뜻 보였습니다. 최서방의 눈이 번뜩였고 그는 은근슬쩍 말을 걸었습니다. 할멈 요즘 살림이 많이 펴셨다 들었소. 자식이라도 성공해서 돈을 보내주는 게요. 아니면 산에서 금덩이라도 주운 게요. 할머니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태어난 척하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이고 늙은이가 무슨 돈이 있겠소. 그저 묵 장사가 좀 잘 되어서 쌀밥이나 굶지 않고 먹는 것이지요. 최서방님이 잘못 들으신 게요. 할머니의 대답이 덤덤할수록 최서방의 의심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그는 마당을 서성거리다가 장독대 옆에서 흙 속에 반쯤 파묻힌 아주 작은 은 조각 하나를 발견했는데 할머니가 미처 줍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최서방은 재빨리 발로 밟아 은 조각을 가리고는 짐짓 끈이 풀린 신발을 고쳐 신는 척하며 그것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최서방은 주머니 속에 은 조각을 만지작거리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분명해 이건 보통 은이 아니야. 순도가 아주 높은 최상품 은이야. 그 늙은이가 이런 걸 가지고 있다는 건 분명 어마어마한 보물이 숨겨져 있다는 증거지. 최서방의 머릿속에는 이미 할머니의 집을 뒤져 보물을 차지하는 상상으로 가득 찼고 그의 탐욕스러운 입에는 비열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그는 당장이라도 쳐들어가고 싶었지만 보는 눈이 많으니 밤을 틈타 몰래 움직이기로 작정했습니다. 한편 할머니는 최서방이 다녀간 후로 마음이 편치 않아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최서방의 눈빛이 마치 먹이를 노리는 맹수의 눈처럼 번들거렸던 것이 자꾸만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할머니는 불안한 마음에 마을 입구에 사는 지혜로운 노인을 찾아가 조언을 구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오래 살았고 세상 이치에 밝은 노인은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는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멈 조심하시오. 재물은 사람을 부유하게도 하지만 잘못하면
화를 부르는 불씨가 되기도 하오. 특히 최서방 같은 사람은 냄새를 맡으면 절대 그냥 물러설 위인이 아니오. 노인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당부했습니다. 절대 혼자서 맞서려 하지 말고 밤에는 문단속을 철저히 하시오. 그리고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마을 사람들에게 알리시오. 재물보다는 사람이 중요한 법이니. 할머니는 노인의 말에 깊이 감사하며 집으로 돌아왔지만 등 뒤에서 불어오는 산바람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고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자 숲속의 나무들이 마치 귀신처럼 흔들리며 할머니를 내려다보는 것 같아 더욱 공포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도깨비가 찾아왔을 때 할머니는 평소보다 안색이 어두웠습니다. 도깨비는 묵을 먹다 말고 할머니의 표정을 살피며 물었습니다. 할멈, 오늘따라 묵맛이 짜구려. 할멈 눈물 맛인가 무슨 근심거리가 있어 얼굴이 반쪽이 되었댔네. 도깨비의 장난 섞인 질문에 할머니는 한숨을 푹 쉬며 낮에 있었던 일과 최서방에 대한 걱정을 털어놓았습니다. 마을의 욕심쟁이가 눈치챈 것 같아 겁이 나는구나. 네가 준 선물 때문에 혹시라도 험한 꼴을 당할까 두려워. 도깨비는 듣고 있던 수트가락을 상 위에 탁 내려놓으며 눈을 부라렸습니다. 아니 감히 어떤 놈이 우리 할멈을 괴롭힌단 말이오. 내가 준 금은 착한 마음씨에 대한 보답인데 그것을 탐내는 놈이 있다니 용서할 수 없소. 도깨비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며 방 안의 공기가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도깨비는 당장이라도 최서방을 찾아가 혼쭐을 내주겠다며 벌떡 일어났지만 할머니는 도깨비의 옷자락을 잡으며 말렸습니다. 그러지 마라. 사람을 해치면 안 된다. 그저 조용히 넘어가기만을 바랄 뿐이야. 도깨비는 할머니의 만류에 다시 자리에 앉았지만 씩씩거리며 분을 사귀지 못했습니다. 알겠소 할멈. 내 할멈 말대로 당장은 참겠으나 그놈이 선을 넘으면 나도 가만히 있지는 않겠소. 우리 도깨비들은 은혜도 갚지만 악한 마음을 품은 자에게는 무서운 벌을 내리는 법이요. 도깨비는 할머니를 안심시키려 평소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떠들고 재롱을 피웠지만 창밖의 어둠 속에는 이미 불길한 기운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최서방은 검은 무명 옷으로 갈아입고 머리에는 두건을 쓴 채 집을 나섰습니다. 손에는 굵은 몽둥이 하나를 들고 허리에는 자루를 찼는데 그 모습이 영락없는 도둑이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의 눈을 피해 산길을 우회하여 할머니 집으로 향했습니다.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었지만 탐욕에 눈이 먼 최서방에게는 어둠 따위는 장애물이 되지 않았습니다. 풀벌레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고요한 산길을 그는 바스락바스락 소리를 내며 뱀처럼 기어 올라갔습니다. 할머니 집 울타리 밑에 도착한 최서방은 숨을 죽이고 집 안의 동태를 살폈습니다. 방 안에서는 희미한 불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고 두런두런 말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분명 혼자 사는 노인네인데 누구랑 대화를 하는 거지. 최서방은 의아해하며 울타리 틈새로 눈을 갖다 대고 안을 엿보았습니다. 마당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방문 그림자에 비친 모습은 하나가 아니라 둘이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는 사람의 형상이고 다른 하나는 뿔이 달린 거대한 괴물의 형상이었습니다. 최서방은 순간 등골이 오싹해지고 머리카락이 쭈뼛 서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저게 뭐야, 도깨비인가? 그는 당장이라도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고 싶었지만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때 방 안에서 굵직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할멈 걱정 마시오. 이 금방망이만 있으면 무엇이든 만들 수 있으니 그깟 욕심쟁이가 다 가져가도 다시 채워주면 그만이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최서방의 공포심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그 자리를 거대한 탐욕이 차지했습니다. 금방망이라고. 최서방의 눈동자가 탐욕으로 이글거렸습니다. 도깨비가 있다는 두려움보다 금을 만들어내는 방망이를 차지하고 싶다는 욕망이 훨씬 더 컸습니다. 그는 침을 꿀꺽 삼키며 떨리는 손으로 몽둥이를 고쳐 잡았습니다.
저 방망이만 있으면 나는 세상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될 수 있어. 도깨비고 뭐고 상관없어. 기회를 봐서 훔치거나 빼앗으면 그만이야. 최서방은 도깨비가 나오기만을 기다리며 덤불 속에 몸을 숨기고 웅크리고 앉았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새벽이 가까워질 무렵 방문이 열리고 도깨비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도깨비의 허리춤에는 번쩍이는 금방망이가 매달려 있었고 그 빛은 어둠 속에서도 영롱하게 빛났습니다. 최서방은 그 빛을 보자마자 이성을 잃을 뻔했습니다. 그는 숨을 죽인 채 도깨비가 할머니에게 인사를 하고 산 쪽으로 걸어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지금이야. 저놈 뒤를 밟아서 방망이를 놓는 순간을 덮치거나 내일 다시 올 때 함정을 파야겠어. 최서방은 비열한 계획을 세우며 도깨비의 뒤를 쫓으려 했지만 도깨비는 순식간에 바람처럼 사라져버려 허탕을 치고 말았습니다. 허탈해진 최서방은 다시 할머니 집 울타리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도깨비는 갔으니 이제 집 안에는 힘없는 노인 혼자뿐이었습니다. 차라리 지금 들어가서 할멈을 위협해서 보물이 어디 있는지 불게 할까. 악한 마음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났지만 혹시라도 도깨비가 다시 돌아올까봐 겁이 나 선뜻 행동에 옮기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날이 밝을 때까지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어떻게 하면 저 금방망이와 할머니의 재산을 손에 넣을 수 있을지 궁리하고 또 궁리했습니다. 새벽 안개가 자욱하게 깔리고 달기 울자 최서방은 뻣뻣하게 굳은 몸을 일으켜 산을 내려갔습니다. 그의 얼굴은 밤샘으로 퀭했지만 눈빛만은 더욱 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두고 보자. 내 기필코 저 방망이를 내 손에 넣고 말 테다. 묵 할머니 좋은 말로 할 때 내놓지 않으면 험한 꼴을 보게 될 거야. 최서방은 주먹을 불끈 쥐며 다짐했고 산골 마을의 평화로운 아침 공기 속에는 폭풍 전야의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밤새 잠을 설친 탓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밖으로 나와 하늘을 올려다 보았는데 잔뜩 흐린 하늘이 마치 곧 무슨 일이 벌어질 것만 같은 불안함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먹구름이 잔뜩 낀 하늘은 금방이라도 비를 뿌릴 듯 낮게 내려앉아 있었고 산골 마을의 공기는 물을 머금은 솜처럼 무겁고 축축하여 사람들의 마음까지 짓누르는 듯했습니다. 최서방이 산에서 내려온 그날 아침부터 마을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는데 마치 전염병이 번지듯 집집마다 퍼져나갔습니다. 저 윗마을 묵 할머니가 밤마다 산짐승을 잡아 제사를 지낸다더라. 아니야, 내가 듣기로는 도적대와 결탁하여 훔친 물건을 숨겨주고 금덩이를 받았다던데. 최서방이 퍼뜨린 악의적인 거짓말은 순박한 마을 사람들의 귀를 어지럽히고 의심의 씨앗을 뿌리기에 충분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평소 인자하고 욕심 없는 할머니를 믿었지만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 하는 생각에 조금씩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물가에서 빨래를 하던 아낙네들도 정자나무 아래서 장기를 두던 노인들도 묵 할머니가 지나가면 하던 이야기를 멈추고 흘끔거리며 수군거렸습니다. 할머니는 평소처럼 웃으며 인사를 건넸지만 돌아오는 것은 싸늘한 시선과 어색한 침묵뿐이었고 그 차가운 반응에 할머니의 가슴에는 멍이 든 것처럼 시퍼런 슬픔이 번져갔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죄인이 되어버린 할머니는 서둘러 발걸음을 옮겨 집으로 돌아왔지만 등 뒤에 꽂히는 시선들은 따갑기만 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최서방은 본격적으로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는데 그는 건장한 하인 2명을 대동하고 위풍당당하게 할머니의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살인문을 발로 걷어차며 들어선 최서방은 마당 한가운데서 고래고래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보시오 묵 할멈네 다 알고 왔으니 썩 나오시오. 마을의 신성한 산을 더럽히고 요괴와 내통하여 재물을 모은다는 소문이 파다한데 언제까지 시치미를 뗄 작정이오. 그의 목소리는 쩌렁쩌렁 울려 산새들이 놀라 달아날 정도였고 할머니는 부엌에서 나오다 깜짝 놀라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최서방님, 이게 무슨 날벼락 같은 말씀이시오.
요괴라니 내통이라니 나는 평생 남에게 해 끼치지 않고 살아온 사람이요. 하지만 최서방은 들은 채도 하지 않고 하인들에게 눈짓을 보냈고 하인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마당의 장독 뚜껑을 열어 젖히고 광주리를 뒤엎으며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디 숨겼어 그 금덩이들 다 어디에 숨겼느냐고 바른대로 말하지 않으면 관에 고발하여 경을 치게 할 테다. 최서방은 할머니를 위협하며 집안을 샅샅이 뒤지려 들었습니다. 할머니는 앞을 가로막으며 애원했습니다. 이러지 마시오. 남의 집에 와서 이게 무슨 행패란 말이오. 여기에는 당신이 찾는 그런 것은 없소. 그러나 탐욕의 눈이 먼 최 서방에게 할머니의 애원은 들리지 않았고 그는 오히려 할머니를 밀치며 방 안으로 신발을 신은 채 들어갔습니다. 장롱 문을 벌컥 열고 이불을 집어 던지며 무언가를 찾으려 했지만 할머니가 미리 깊숙이 숨겨둔 금은 보화는 쉽게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빈손으로 방을 나온 최서방은 분이 풀리지 않는지 마당에 놓인 맷돌을 발로 차며 씩씩거렸습니다. 늙은이가 제법 꽁꽁 숨겨두었나 보군. 하지만 내 눈을 피할 수는 없어. 오늘 밤 네가 그 요괴놈과 접선하는 현장을 내가 직접 덮칠 것이다. 그때는 빼도 박도 못하게 될 테니 각오해라. 최서방은 으름장을 놓으며 침을 퇴 뱉고는 하인들을 이끌고 산을 내려갔습니다. 폭풍이 휩쓸고 간 듯 엉망이 된 마당에 홀로 남겨진 할머니는 다리에 힘이 풀려 마루 끝에 걸터 앉았고 억울하고 무서운 마음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깨비가 준 선물이 복이 아니라 화가 되어 돌아온 것 같아 후회가 밀려오기도 했습니다. 그때 마을 어귀에서 지팡이를 짚고 올라오는 촌장 영감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촌장님은 평소 최서방의 횡포를 못마땅하게 여기던 분으로 할머니의 집이 소란스러운 것을 보고 걱정이 되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엉망이 된 마당을 본 촌장님은 혀를 차며 할머니를 위로했습니다. 쯧쯧 결국 사단이 낯구려. 최서방 그 위인이 냄새를 맡았으니 쉽게 물러서지 않을게요. 할멈 차라리 당분간 마을을 떠나 친척 집에라도 가 있는 게 어떻겠소. 촌장님은 진심으로 할머니의 안위를 걱정하여 조언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니요, 촌장님. 내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왜 도망을 가겠소. 그리고 내가 없으면 배고픈 그 녀석은 누가 밥을 챙겨준단 말이오. 할머니의 말에 촌장님은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 녀석이라니 정말 도깨비라도 온다는 말이오.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동안 있었던 일을 촌장님에게 털어놓았습니다. 비 오는 밤 찾아온 배고픈 도깨비와 그 보답으로 받은 금방망이 이야기를 들은 촌장님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하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헤어 세상에 그런 기한 일이 도깨비가 은혜를 갚다니 옛날 이야기 속에서나 듣던 일이구려. 촌장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멈의 착한 마음씨가 하늘을 감동시킨 게지. 하지만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도깨비보다 더 무서운 법이오. 최서방은 오늘 밤 반드시 다시 올 것이오. 그가 노리는 것은 금방망이일 테니 오늘 밤은 정말 조심해야 하오. 촌장님은 할머니에게 몇 가지 당부를 남기고 산을 내려갔는데 그의 뒷모습이 어쩐지 비장해 보였습니다. 촌장님이 돌아가고 난 뒤 할머니는 마음을 다잡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도망칠 수 없다면 맞서야 했고 무엇보다 오늘 밤 찾아올 도깨비가 걱정되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는 흩어진 살림살이를 정리하고 아궁기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래 밥이나 한 끼 따뜻하게 먹여 보내자. 어쩌면 오늘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니까. 할머니는 평소보다 더 정성을 들여 도토리를 씻고 맷돌을 돌렸습니다. 그르륵 그르륵 맷돌 돌아가는 소리가 적막한 산골에 저녁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가마솥에서 무기 끓는 냄새가 퍼지자 불안했던 할머니의 마음도 조금씩 차분해졌습니다. 장작불이 타닥타닥 타오르는 소리를 들으며 할머니는 주걱으로 묵을 저었는데 그 손길에는
비장함마저 깃들어 있었습니다. 오늘 쑤는 묵은 단순히 배고픔을 달래주는 음식이 아니라 탐욕에 맞서는 할머니만의 무기이자 도깨비와의 우정을 지키려는 약속과도 같았습니다. 잘 쑤어진 묵을 틀에 부어 식히는 동안 밖은 이미 어둠이 짙게 깔리기 시작했고 산짐승들의 울음소리가 하나둘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최서방은 어둠이 내리기를 기다려 다시 할머니 집 근처로 숨어들었습니다. 이번에는 하인들을 데려오지 않고 혼자였는데 금방 만기를 차지하면 혼자 독차지하고 싶은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검은 옷으로 온몸을 감싸고 손에는 굵은 밧줄과 큼지막한 자루, 그리고 만약을 대비해 콩과 팥을 섞은 주머니를 챙겼습니다. 옛말에 도깨비는 팥을 싫어한다고 들었기에 준비한 비책이었습니다. 최서방은 소리를 내지 않기 위해 집신 위에 헝겊을 덧대어 신고 고양이처럼 살금살금 기어 장독대 뒤편의 덤불 속에 몸을 숨겼습니다. 그곳은 마당이 한눈에 들어오고 도망치기에도 좋은 위치였습니다. 최서방은 숨을 죽이고 눈만 내놓은 채 집 안을 주시했습니다. 방 안에는 호롱불이 켜져 그림자가 어른거렸고 굴뚝에서는 구수한 묵 냄새가 피어올라 최서방의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흥팔자 좋게 묵이나 쑤고 있군. 어디 두고 보자. 그 방망이만 나타나면 내 놈이든 할멈이든 가만두지 않을 테다. 최서방은 탐욕으로 번들거리는 눈빛을 감추지 못한 채 자루 속에 든 밧줄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산바람이 거세지며 나뭇가지들이 요란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주위의 온도가 뚝 떨어지는 듯한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고 숲속의 새소리와 벌레 소리가 일제히 뚝 끊겼습니다. 최서방은 본능적으로 무언가 오고 있음을 감지하고 몸을 잔뜩 움츠렸습니다. 그의 심장은 북소리처럼 쿵쿵거렸지만 두려움보다는 곧 보물을 손에 넣을 수 있다는 흥분이 더 컸습니다. 저 멀리 산등성이에서 파란 불꽃 같은 것이 둥둥 떠서 내려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도깨비 불이었습니다. 하나 둘 셋. 파란 불빛들은 춤을 추듯 하늘을 날아 할머니 집 마당으로 내려앉았고 이내 사람의 형상으로 변했습니다. 오늘은 도깨비가 혼자가 아니라 친구, 도깨비 2명을 더 데리고 왔는데 덩치 큰 녀석들은 쿵쿵거리며 마당을 울렸습니다. 할멈, 우리 왔소. 오늘따라 배가 더 고프구려. 대장 도깨비의 우렁찬 목소리가 고요한 밤을 깨트렸고 숨어있던 최서방은 그 거대한 덩치에 압도되어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방문이 열리고 할머니가 나왔습니다. 할머니의 표정은 어둡고 근심이 가득 차 있었지만 도깨비들을 보자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서 오게. 기다리고 있었네. 안 그래도 막 묵을 썰어 놓았으니 들어와서 먹게나. 할머니는 평소처럼 반갑게 맞이하려 노력했지만 목소리의 떨림까지 감출 수는 없었습니다. 눈치 빠른 도깨비는 대번의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코를 킁킁거리며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할멈 집에서 낯선 냄새가 나오. 아주 고약하고 비릿한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오늘 누가 다녀갔소? 도깨비의 눈이 붉게 빛나며 어둠 속을 꿰뚫어 보듯 번뜩였습니다. 장독대 뒤에 숨어있던 최서방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오줌을 지릴 뻔했습니다. 들킨 건가 아냐. 저 짐승놈이 알 리가 없어. 최서방은 입을 틀어막고 바닥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도깨비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다시 할머니를 바라보았고 할머니는 도깨비의 시선을 피하며 서둘러 방으로 이끌었습니다. 아무도 안 왔네. 비가 오려는지 냄새가 고여서 그럴 거야. 어서 들어가세. 묵 불기 전에 먹어야지. 할머니는 도깨비의 주의를 돌리려 애썼고 도깨비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지만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친구들과 함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도깨비들이 방으로 들어가자 최서방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방 안의 동태를 살피기 위해 덤불에서 기어나와 마루 밑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마루 밑은 캄캄하고 눅눅했지만 방 안의 소리를 듣기에는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방 안에서는 도깨비들이 묵을 먹는 소리가 후루룩 쩝쩝 들려왔습니다. 그와 역시 할멈 묵 솜씨는 천하일품이야. 이 양념장은 정말 둘이 먹다 하나가 죽어도 모르겠어. 도깨비들은 맛에 취해 경계심을 풀고 왁자지껄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최서방은 마루 틈새로 흘러나오는 불빛 사이로 도깨비의 허리춤에 매달린 금방망이를 보았습니다. 방바닥에 놓인 금방망이는 호롱불 빛을 받아 황홀한 광채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최서방의 손이 저절로 뻗어 나갈 듯 꿈틀거렸습니다. 지금이야 저놈들이 정신없이 먹고 있을 때 덮쳐야 해. 하지만 도깨비가 셋이나 되니 정면 승부는 불가능했습니다. 최서방은 머리를 굴렸습니다. 도깨비들이 술이라도 한잔해서 골아 떨어지면 조허우련만 할머니는 술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때 대장 도깨비가 갑자기 숟가락을 놓으며 정색하고 말했습니다. 할멈 아무래도 이상하오. 아까부터 마당에서 쥐새끼 한 마리가 얼쩡거리는 기운이 느껴지는데 내 잠시 나가서 확인해 봐야겠소. 도깨비의 말에 할머니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고 마루 밑에 최서방은 심장이 멈추는 듯했습니다. 도깨비는 벌떡 일어나 문 쪽으로 걸어왔고 거대한 그림자가 방문 창호지에 크게 비쳤습니다. 최서방은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도망칠 것인가 아니면 이판사판으로 덤빌 것인가. 짧은 순간 탐욕은 공포를 집어삼켰습니다. 그는 주머니에 든 팥과 콩을 손에 꽉 쥐고 다른 한 손으로는 몽둥이를 움켜쥐었습니다. 문이 벌컥 열리고 도깨비가 마루로 나서는 순간 최서방은 마루 밑에서 튀어나오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요망한 도깨비 놈들아 썩 물러가라. 그는 준비한 팥과 콩을 도깨비의 얼굴을 향해 힘껏 뿌렸습니다. 갑작스러운 습격에 도깨비는 으악 하고 비명을 지르며 뒤로 주춤했고 콩알들이 도깨비의 얼굴과 몸에 우수수 쏟아졌습니다. 정적을 깨는 최서방의 고함 소리와 도깨비의 비명 소리가 산골 마을의 밤을 뒤흔들며 긴박한 싸움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할머니는 방 안에서 놀라 뛰쳐나왔고 마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최서방은 도깨비가 당황한 틈을 타 마루 위로 뛰어올라 방바닥에 놓인 금방망이를 향해 몸을 날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오로지 금방망이 하나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것만 잡으면, 저것만 내 손에 들어오면 최서방의 손끝이 금방망이의 손잡이에 닿으려는 찰나 뒤따라 나온 다른 도깨비들이 무서운 형상으로 변하며 최서방을 에워싸기 시작했습니다. 최서방의 손가락 끝이 마침내 그토록 갈망하던 금방망이의 차가운 손잡이에 닿았을 때 그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환희에 휩싸여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벅차오르는 숨을 몰아쉬며 방망이를 높이 쳐들고는 도깨비가 했던 것처럼 주문을 외치기 시작했는데 목소리가 너무 떨려 삑사리가 날 지경이었습니다.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이제 이 보물은 다 내 것이다. 최서방은 있는 힘껏 방망이를 방바닥에 내리쳤지만 기대했던 펑 하는 소리나 하얀 연기 그리고 눈부신 금은 보화는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낡은 구들장이 울리는 소리만 공허하게 방 안을 채울 뿐이었고 금방망이는 그저 무겁고 딱딱한 쇠몽둥이에 불과했습니다. 당황한 최서방은 식은땀을 흘리며 다시 한번 방망이를 휘둘렀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고 오히려 손목이 시큰거릴 정도로 충격만 전해져 왔습니다. 이게 왜 이러지 고장난 건가? 아니면 주문이 틀렸나? 최서방이 허둥지둥하는 사이 팥과 콩 세례를 맞고 잠시 주춤했던 도깨비들이 옷에 묻은 가루를 툭툭 털어내며 무시무시한 표정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도깨비들은 팥을 실어 한다고 알려져 있었지만 이 상골의 도깨비들은 워낙 기운이 세고 할머니의 묵을 먹어 힘이 넘쳤기에 고작 콩알 따위에 겁을 먹고 도망갈 위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즐거운 저녁 식사를 방해하고 할머니를 놀라게 한 무례한 인간에게 단단히 화가 난 상태였습니다.
대장 도깨비는 콧김을 씩씩 뿜으며 최서방의 코앞까지 다가와 얼굴을 들이밀었는데 그 눈빛이 마치 활활 타오르는 숯불처럼 이글거려 최서방은 오금이 저려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복의 욕심쟁이 양반. 그 방망이는 주인의 마음이 깨끗해야 말을 듣는 법이라네. 자네처럼 검은 속내를 가진 사람이 만지면 그저 몽둥이일 뿐이지. 어디 그 몽둥이로 금이 나오나 한 번 더 해보시지 그래. 도깨비의 조롱 섞인 말에 최서방은 얼굴이 홍당무처럼 붉어졌다가 이내 파랗게 질려버렸습니다. 그는 더 이상 방망이를 들고 있을 힘조차 없어 바닥에 떨어뜨렸고 덜덜 떨리는 손으로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방 안은 순식간에 공포의 도가니로 변했고 퇴로가 막힌 최서방은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다른 도깨비들도 킬킬거리며 최서방을 둘러싸고 위협적인 춤을 추듯 몸을 흔들었는데 그 그림자가 벽에 거대하게 비쳐 마치 지옥의 사자들이 춤을 추는 듯했습니다. 감히 도깨비를 속이려 들다니 간이 배 밖으로 나왔구나. 오늘 밤 우리에게 아주 재미있는 구경거리를 선사해 주려고 제 발로 찾아온 개냐. 도깨비들의 목소리는 천둥소리처럼 방 안을 웅웅거렸고 최서방은 살려달라는 말조차 나오지 않아 뻐끔거리는 붕어처럼 입만 달싹였습니다. 그때 구석에서 떨고 있던 할머니가 용기를 내어 도깨비들 앞을 가로막고 나섰습니다. 할머니는 비록 최서방이 밉고 야속했지만 그래도 같은 마을 사람인데 도깨비들에게 해를 입어 죽기라도 할까봐 걱정이 앞섰던 것입니다. 도깨비님들아 제발 노여움을 푸시게. 이 사람이 욕심이 과해 잠시 눈이 멀어 실수를 한 것이네. 내 봐서라도 한 번만 용서해주고 그냥 돌려보내 주게나. 사람을 해치면 아니 되네. 할머니의 간곡한 부탁에 도깨비들은 험상궂은 표정을 풀고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할머니의 착한 마음씨를 누구보다 잘 아는 도깨비들이기에 그 부탁을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대장 도깨비는 발장을 끼고 곰곰이 생각하더니 입꼬리를 슬쩍 올리며 장난기 어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멈이 그리 말하니 목숨만은 살려주겠소. 허나 남의 집에 몰래 들어와 행패를 부리고 물건을 훔치려 한 죄는 결코 가볍지 않소. 그냥 보내주면 또다시 나쁜 짓을 꾸밀 테니 아주 따끔하고도 잊지 못할 혼쭐을 내줘야겠소. 도깨비는 바닥에 떨어진 금방망이를 다시 집어들고는 최서방을 향해 겨누며 알 수 없는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수리수리 마수리 얍 너의 발바닥에 불이 붙고 엉덩이가 들썩이게 될지어다. 도깨비의 주문이 끝나자마자 어디선가 꽹과리와 장구 소리가 들려오는 듯하더니 최서방의 몸이 제멋대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발가락이 꼼지락거리는가 싶더니 갑자기 다리가 스프링처럼 튀어오르며 덩실덩실 춤을 추기 시작한 것입니다. 최서방은 춤을 추고 싶은 마음이 눈꼽만큼도 없었지만 마치 보이지 않는 실에 매달린 꼭두각시 인형처럼 팔다리가 저절로 움직여 춤사위를 만들어냈습니다. 내 몸이 왜 이러지 아이고 나 죽네 다리가 멈추질 않아. 최서방은 비명을 질렀지만 그의 몸은 신명나는 장단에 맞춰 쉴 새 없이 움직였습니다. 도깨비들은 그 모습을 보며 배를 잡고 뒹굴며 웃어댔습니다. 얼씨구 좋다. 춤 솜씨가 제법이구나. 우리 마을 최고의 춤꾼이 여기 있었네. 도깨비들은 장단을 맞추기 위해 젓가락으로 밥상을 두드리고 빈 물동이를 치며 흥을 돋우었습니다. 덩기덕쿵 더러러러 흥겨운 가락이 빨라질수록 최서방의 춤도 격렬해졌는데 땀은 비오듯 쏟아지고 숨은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엉거주춤한 자세로 엉덩이를 흔들고 팔을 허우적거리며 우스꽝스러운 동작을 반복했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기가 막혀 할머니조차 웃음을 참기 힘들 지경이었습니다. 최서방은 울며 불며 애원했습니다. 도깨비님 살려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욕심 부리지 않겠습니다. 제발 이 춤 좀 멈추게 해주십시오. 다리가 부러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도깨비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더욱 신나게 장단을 맞췄습니다. 아니지, 아니지. 반성이 부족해. 그 정도로는 어림없어. 욕심 주머니가 쏙 빠질 때까지 더 흔들어야지. 도깨비의 말에 따라 장구 소리는 더욱 빨라졌고 최서방은 제자리에서 팽이처럼 빙글빙글 돌며 정신을 잃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최서방의 주머니에서는 아까 훔쳤던 은 조각과 준비해온 콩알들이 후두둑 떨어져 바닥을 굴러다녔고 두건은 벗겨져 헝클어진 머리카락이 산발이 되었습니다. 평소 마을에서 떵떵거리며 점잖은 체하던 최서방의 위엄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춤추는 광대꼴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소동은 한참이나 계속되었고 산골 마을의 고요한 밤공기를 뚫고 쿵쿵거리는 소리와 웃음소리 그리고 최서방의 비명소리가 섞여 기묘한 불협화음을 만들어냈습니다. 마을 아래쪽 개들이 지저대고 몇몇 집에서는 불이 켜지기도 했지만 산 위에서 벌어지는 도깨비 노름에 감히 올라와 볼 엄두를 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최서방이 너무 고생하는 것 같아 안쓰러운 마음에 다시 도깨비를 말렸습니다. 이제 그만하게. 저러다 사람 잡겠네. 충분히 혼이 난 것 같으니 그만 용서해주게. 할머니의 간곡한 만류에 대장 도깨비는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좋소. 할멈 체면을 봐서 여기서 멈추지 않겠소. 다만 그냥 보내줄 수는 없으니 집까지 춤추며 가도록 하겠소. 도깨비가 방망이를 한번 휘두르자 방문이 활짝 열리고 최서방의 몸이 자석에 이끌리듯 문 밖으로 튀어 나갔습니다. 으악, 내 다리 내 다리. 최서방은 비명을 지르며 마당을 가로질러 살인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그는 멈추고 싶어도 멈출 수 없는 다리를 이끌고 어두운 산길을 춤추며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달빛 아래 덩실덩실 어깨춤을 추며 뛰어가는 최서방의 뒷모습은 기괴하면서도 우스꽝스러웠습니다. 그는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면서도 다시 일어나 춤을 추었고 덤불에 옷이 찢겨도 멈추지 않고 엉덩이를 흔들며 마을 쪽으로 사라져 갔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그의 울음 섞인 비명 소리가 메아리쳐 돌아오자 마당에 남은 도깨비들은 다시 한번 박장대소를 터뜨렸습니다. 최서방이 사라지자 마당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지만 여기저기 흩어진 콩알과 엎어진 장독 뚜껑 등 싸움의 흔적은 여전했습니다. 도깨비들은 웃음을 멈추고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주변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덩치 큰 도깨비는 빗자루를 들고 마당에 흩어진 콩을 쓸어 담았고 다른 도깨비는 넘어진 장독을 바로 세웠습니다. 에잉, 아까운 묵 먹다 말고 이게 무슨 난리람. 묵이 다 식었겠네. 도깨비들은 투덜거리면서도 할머니를 위해 부지런히 움직였고 순식간에 마당은 언제 그랬냐는 듯 깨끗해졌습니다. 할머니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마루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일어날 수조차 없었지만 한편으로는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간 듯 속이 시원하기도 했습니다. 고맙네, 정말 고마워. 너희들 덕분에 큰 화를 면했어. 내가 평생 이 은혜를 어찌 다 갚을꼬. 할머니가 눈시울을 붉히며 말하자 도깨비들은 쑥스러운 듯 머리를 긁적였습니다. 할멈 은혜는 무슨. 우리가 할멈 묵을 얼마나 많이 얻어먹었는데 이 정도는 당연히 해야지. 그리고 저런 욕심쟁이는 좀 혼나도 싸요. 도깨비들은 다시 방으로 들어가 식은 묵을 마저 먹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묵은 식어버렸지만 그 맛은 여전히 꿀맛이었습니다. 소동이 끝난 후라 그런지 도깨비들은 평소보다 더 맛있게 먹었고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비로소 마음의 안정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많이들 들게, 부족하면 더 쑤어줄 테니. 할머니는 부엌으로 가서 따뜻한 숭늉을 더 떠와 도깨비들에게 건넸습니다. 방 안에는 다시 훈훈한 온기가 감돌았고 밖에서는 산바람이 나무짚을 흔드는 소리만이 들려왔습니다. 한편 춤을 추며 산을 내려간 최서방은 마을 입구에 도착해서야 겨우 주문이 풀려 멈출 수 있었습니다. 그는 흙투성이가 된 채 대문 앞에 쓰러져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온몸이 두들겨 맞은 듯 아프고 다리는 감각이 없을 정도로 저려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무슨 소리인가 하고 하나둘 나와 보았는데 평소 위세 등등하던 최서방이 거짓골을 하고 널브러져 있는 것을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최서방님 아니시오. 이 밤중에 무슨 일이오? 사람들의 질문에 최서방은 대답할 기운도 없이 그저 손살에만 칠 뿐이었습니다. 최서방은 그날 밤의 공포와 망신살이 뼛속 깊이 사무쳐 다시는 할머니네 집 쪽은 쳐다보지도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욕심이 화를 부른다는 옛말이 하나도 틀린 게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낀 것입니다. 그는 기어가는 목소리로 하인들을 불러 집 안으로 들어갔고 그 후로 며칠 동안 몸살이 나 알아누워 밖으로 나오지 못했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정확한 내막은 몰랐지만 최서방이 산에서 도깨비에게 혼쭐이 났다는 소문을 듣고는 착하게 살아야지 쯧쯧 하며 혀를 찼습니다. 할머니의 집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도깨비들은 배불리 먹고 난 뒤 할머니에게 할멈, 오늘은 우리가 늦게까지 놀다 가도 되겠소. 달이 참 밝구려 하며 어리광을 부렸습니다. 할머니는 그럼 되고 말고 내 옛날 이야기 하나 해줄까 하며 도깨비들을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창호지 문 너머로 은은한 달빛이 스며들고 할머니의 나지막한 목소리와 도깨비들의 웃음소리가 어우러져 깊어가는 상골의 밤을 따뜻하게 채웠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마을에는 묵할머니가 도깨비의 보호를 받는다는 소문이 확실하게 퍼졌고 아무도 할머니를 함부로 대하거나 의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할머니가 만든 묵을 먹으면 복이 온다는 소문이 돌아 묵을 사러 오는 사람들이 줄을 서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갑자기 찾아온 유명세가 쑥스러웠지만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정성껏 묵을 대접하며 변함없이 소박한 마음을 지켰습니다. 도깨비가 준 금방망이는 장롱 깊숙한 곳에 넣어두고 필요할 때만 조금씩 꺼내어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사용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밤이 아주 깊어 새벽 별이 희미해질 무렵 도깨비들은 할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고했습니다. 할멈 잘 먹고 잘 놀다 가오. 내일은 더 맛있는 산열매를 따오리다. 도깨비들은 바람처럼 사라졌고 할머니는 텅 빈 마당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혼자 사는 외딴 집이었지만 더 이상 외롭지도 무섭지도 않았습니다. 든든한 친구들이 지켜주고 있었고 자신의 마음속에도 욕심 없는 평화가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는 곤히 잠든 숲을 향해 조용히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할머니가 문을 열고 나오자 마당에는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밤새 도깨비들이 다녀갔는지 엉망이 되었던 울타리가 말끔하게 고쳐져 있었고 텃밭에는 싱싱한 채소들이 하룻밤 사이에 쑥쑥 자라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루 끝에는 예쁜 들꽃 한 다발이 놓여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꽃을 들어 향기를 맡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것은 도깨비들이 할머니에게 보내는 무언의 사과이자 변치 않는 우정의 표시였습니다. 최서방이 혼쭐이 나고 도망친 그날 이후 상골 마을에는 다시 평화로운 정적이 찾아왔는데 그 정적은 예전의 적막함과는 달리 어딘가 활기차고 따스한 기운이 감도는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며칠 동안 최서방의 코빼기도 볼 수 없었고 그의 집 대문이 굳게 닫혀 있는 것을 보며 수군거렸지만 묵할머니네 집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와 구수한 냄새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날의 소동을 마을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할머니의 착한 마음이 마을의 애군을 몰아내고 복을 불러왔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말처럼 마을의 분위기는 한층 더 단단하고 화목해졌으며 사람들의 얼굴에는 여유가 생겨났습니다. 며칠이 지나 최서방이 다시 모습을 드러냈을 때 그는 예전에 거만하고 욕심 가득한 모습이 아니었는데 헬쑥해진 얼굴에 허리까지 구부정해져 마치 10년은 늙어버린 듯 했습니다. 그는 길에서 마주치는 마을 사람들에게
먼저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기도 하고 소작인들에게 걷던 과도한 소작료를 깎아주는 등 사람이 완전히 달라진 행동을 보여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도깨비에게 당한 밤샘 춤판이 그의 뼈마디뿐만 아니라 뼛속 깊이 박혀있던 탐욕까지 털어낸 모양이었는데 그는 밤마다 악몽을 꾸며 자신의 지난 과오를 뼈저리게 반성했다고 합니다. 최서방은 부끄러움에 묵 할머니 집 쪽은 쳐다보지도 못하고 먼 길로 돌아다녔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할머니에 대한 미안함과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도깨비가 선물한 금방망기와 금은 보화를 자신을 위해 쓰지 않고 마을을 위해 어떻게 쓸지 곰곰이 생각하며 며칠을 보냈습니다. 가장 먼저 할머니의 눈에 들어온 것은 마을 입구에 놓인 낡고 위태로운 나무 다리였는데 비가 많이 오면 물에 잠기거나 썩어서 아이들이 건너다 다치기 일쑤였습니다. 할머니는 읍내에서 기술자들을 불러 튼튼한 돌다리를 놓게 했고 공사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아낌없이 지불했습니다. 뚝딱뚝딱 망치 소리와 돌 깨는 소리가 산골짜기에 울려 퍼졌고 며칠 만에 근사하고 튼튼한 돌다리가 완성되자 마을 사람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누가 이 큰 돈을 들여 다리를 놓았을까? 사람들의 궁금증은 곧 묵 할머니의 선행임이 밝혀지며 존경심으로 바뀌었습니다. 할머니의 선행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는데 홀로 사는 노인들에게는 따뜻한 겨울 소미불을,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에게는 새 옷과 책을 끼니를 걱정하는 집에는 쌀가마니를 몰래 가져다 주었습니다. 할머니는 낮에는 남들의 눈을 피해 묵을 쓰고 밤에는 도깨비들의 도움을 받아 선물을 배달했는데 도깨비들은 우리가 산타클로스도 아니고 이게 뭐여? 라고 투덜대면서도 사람들이 기뻐할 모습을 상상하며 신이 나서 쌀가마니를 짊어지고 날아다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침마다 마루에 놓인 선물들을 보며 도깨비가 다녀갔다고 믿었고 할머니와 도깨비가 마을의 수호신이 되었다고 생각하며 감사해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할머니는 마을 사람들을 모두 마당으로 초대하여 큰 잔치를 열었는데 가마솥 가득 도토리묵을 쓰고 돼지를 잡아 푸짐한 음식을 장만했습니다. 다들 오셔서 따뜻한 밥 한 끼 드시고 가시오. 이웃끼리 얼굴 한번 보고 사는 게 행복 아니겠소. 할머니의 초대에 마을 사람들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여들었고 널찍한 마당은 금세 잔칫집 분위기로 무르익었습니다. 멍석 위에는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묵무침과 고소한 전 막걸리가 넘쳐났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 밤하늘로 퍼져 나갔습니다. 그동안 서먹했던 이웃들도 술잔을 기울이며 오해를 풀었고 마을은 하나로 뭉치게 되었습니다. 잔치가 한창 무르익을 무렵 대문 밖에서 쭈뼛거리며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최서방이었습니다. 그는 손에 작은 꿀단지 하나를 들고 고개를 숙인 채 서성거리고 있었는데 차마 들어올 용기가 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할머니는 그 모습을 발견하고는 먼저 다가가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최서방님 아니시오. 어서 들어오시오. 밥은 먹고 다녀야지. 할머니의 따뜻한 손길에 최서방은 그만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할머니.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욕심에 눈이 멀어 못할 짓을 많이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최서방은 무릎을 꿇고 진심으로 사죄했습니다. 할머니는 최서방의 어깨를 토닥이며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지난 일은 다 잊으시오.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도 하는 법이지. 앞으로 잘하면 되지 않겠소. 자, 어서 가서 묵이나 한 그릇 드시오. 할머니의 너그러운 용서에 최서방은 감동하여 눈물을 닦았고 마을 사람들도 그런 최서방을 따뜻하게 받아주었습니다. 최서방은 그날 이후로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 자신의 재산을 털어 마을 회관을 짓는 데 보태고 어려운 일을 도맡아 하며 지난날의 잘못을 갚아 나갔습니다. 악연이 선연으로 바뀌는 순간이었고 할머니의 묵 한 그릇이 사람의 마음까지 바꾸어 놓은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계절은 흘러 어느덧 가을이 가고 산골 마을에 첫눈이 내리는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온 세상이 하얗게 뒤덮인 깊은 밤.
할머니의 초가집 굴뚝에서는 여전히 하얀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할머니는 아랫목에 앉아 화로의 밤을 굽고 있었고 밖에서는 뽀드득 뽀드득 눈 밟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제는 약속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손님들, 바로 도깨비 친구들이었습니다. 할멈, 우리 왔소. 오늘따라 눈이 많이 와서 미끄러질 뻔했소. 도깨비들은 문을 열고 들어오며 하얀 입김을 내뿜었고 어깨에 쌓인 눈을 털어냈습니다. 할머니는 반가운 얼굴로 도깨비들을 맞이했습니다. 오느라 고생했네. 밖이 많이 춥지. 어서 이리 와서 군밤 좀 먹게. 방 안은 따뜻한 온기로 가득했고 화로에서 익어가는 군밤 냄새와 구수한 숭늉 냄새가 어우러져 아늑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도깨비들은 할머니 곁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군밤을 까먹으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도깨비들은 더 이상 금방망이를 들고 오지 않았고 할머니도 더 이상 금은보화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화려한 재물이 아니라 추운 겨울밤을 함께 녹일 수 있는 따뜻한 정과 소소한 이야기였습니다. 대장 도깨비가 군밤을 오물거리며 말했습니다. 할멈, 요즘 마을이 참 좋아졌어. 다리도 튼튼해지고 사람들 표정도 밝아지고 우리가 준 금방망이보다 할멈의 그 마음이 더 큰 요술을 부린 것 같소. 할머니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요술은 무슨, 다 자네들이 도와준 덕분이지. 재물은 똥거름 같아서 한 곳에 모아두면 악취가 나지만 밭에 골고루 뿌리면 거름이 되어 꽃을 피우는 법이라네. 나는 그저 자네들이 준 거름을 뿌렸을 뿐이야. 할머니의 지혜로운 말에 도깨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했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창호지 문 밖으로 들려오는 바람 소리는 더욱 거세졌지만 방 안의 평화는 깨뜨릴 수 없었습니다. 도깨비 중 막내가 졸린 눈을 비비며 할머니 무릎에 머리를 기대었습니다. 할멈 무릎은 참 따뜻하오. 우리 엄마 무릎 같소. 험상궂게 생긴 도깨비가 어린아이처럼 응석을 부리는 모습의 할머니는 주름진 손으로 도깨비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래 그래. 자고 가려무나. 눈 그치면 가도 늦지 않으니든. 할머니의 손길은 거칠었지만 그 안에 담긴 온기는 세상의 어떤 비단보다 부드러웠습니다. 할머니는 벽장에 넣어두었던 금방망이를 꺼내어 도깨비에게 돌려주려 했습니다. 이제 나는 이거 없어도 충분히 행복하다네. 자네들이 다시 가져가서 더 필요한 곳에 쓰게나. 하지만 도깨비는 고개를 저으며 사양했습니다. 아니요, 할멈. 그건 이미 할멈의 것이오. 그리고 그 방망이는 할멈 곁에 있을 때 가장 빛나는 법이오. 혹시라도 나중에 또 나쁜 놈들이 나타나면 그때 혼쭐을 내주시오. 도깨비는 장난스럽게 윙크를 했고 할머니는 못 이기는 척 다시 방망이를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보물을 만드는 도구가 아니라 그들의 우정을 증명하는 추억의 물건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할머니도 더욱 나이가 들고 허리가 굽었지만 묵을 수는 솜씨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할머니의 도토리묵은 도깨비도 반한 묵이라는 이름으로 전국에 소문이 나서 먼 곳에서 맛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할머니는 돈을 벌기 위해 묵을 많이 만들거나 가격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매일 정해진 양만큼만 만들고 배고픈 사람에게는 돈을 받지 않고 내어주는 원칙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욕심 부리면 묵맛이 변해 정성으로 쑤어야 제맛이 나지. 할머니의 묵에는 산골의 맑은 공기와 도깨비와의 추억,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어느 맑은 날 할머니는 마루에 앉아 따사로운 햇볕을 쬐며 꾸벅꾸벅 졸고 있었습니다. 꿈속에서 할머니는 젊은 시절로 돌아가 산을 뛰어다니며 도토리를 줍고 있었고 그 옆에는 도깨비들이 함께 뛰어놀며 웃고 있었습니다. 잠결에 들리는 풍경 소리가 댕그랑댕그랑 하고 맑게 울렸고 어디선가 불어온 바람이 할머니의 하얀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할머니의 입계는 평온하고 행복한 미소가 번져 있었는데 그 모습은 마치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을 내려놓은
신선처럼 보였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끝을 맺으려 합니다. 산골마을의 묵 할머니와 도깨비의 이야기는 할머니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오랫동안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할머니를 기리기 위해 산 입구에 작은 비석을 세웠고 매년 가을 도토리가 떨어질 때면 도깨비들을 위한 제사를 지내며 할머니의 넉넉한 마음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비가 오는 밤이면 가끔 할머니의 옛 집터에서 맛있다, 맛있다 하는 도깨비들의 즐거운 웃음소리와 함께 구수한 묵냄새가 바람을 타고 흘러나온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산길을 가다가 배가 고프거나 비를 만나게 되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어디선가 마음씨 좋은 할머니가 나타나 따뜻한 도토리묵 한 그릇을 내어줄지도 모르니까요. 그리고 그 옆에는 짓궂지만 착한 도깨비들이 낄낄거리며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언제나 보이지 않는 복이 함께 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오늘 밤은 묵 할머니가 덮어주는 소미불처럼 포근하고 따뜻한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산골 마을의 바람소리가 자장가처럼 여러분의 귓가에 머물며 편안한 잠을 청할 것입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창밖의 달님도 구름 이불을 덮고 잠이 들었고 숲속의 부엉이도 눈을 감고 쉬는 시간입니다. 할머니의 맷돌 소리도 도깨비의 방망이 소리도 이제는 추억 속으로 사라지고 오직 고요한 평화만이 여러분의 곁을 지킬 것입니다. 모든 걱정과 근심은 저 멀리 날려버리고 할머니의 미소처럼 편안한 마음으로 깊은 잠에 드시기를 잘 자요. 그리고 좋은 꿈 꾸세요. 세상의 모든 착한 이들에게 복이 깃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마칩니다.